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이 전세계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룹 가수 방탄소년단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UN 총회에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인데 영향력 있는 스타들을 참 알뜰살뜰히 잘 이용해 먹는 문재인입니다.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중 90%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응에 문제가 드러난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하는 감사이지만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놓는 문재인의 국방부가 감사를 양심적이고 투명하게 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지도자의 대외용 발언과 실무협상단 발언의 간극이 크니 협상이 공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을 위한 모든 안을 2주일에 걸쳐 책 한 권 분량으로 만들어 건넸는데 답이 없는 것을 볼 때 국민의힘은 합당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반박한 것입니다. 조속한 합당을 원하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추미애는 산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중대 재해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 이미 망각의 늪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세월호에 탑승한 아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닌데 호소를 참 희한하게 하는 추미애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망각하고 싶지 않으면 추미애 니네 집에 세월호 리본을 대문짝만하게 달고 사시길 호소합니다.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게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한다며 통합을 위해서 전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식구들을 다 끌어안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식구들을 다 끌어안은 덕분에 유승민이 활개치고 다니고 이준석이 국민의힘 안방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틀째 이어갔지만 재난지원금 등 쟁점 예산 심사는 시작도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첫째 날 자료 제출 공방 탓에 심사가 조기 종료되면서 감액 심사 위주로 진행됐고 때문에 증액 심사를 해야 하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등 쟁점 예산 심사는 뒤로 밀렸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또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행위를 했습니다. 류 의원은 영화 킬빌에 등장하는 우마 서먼 차림으로 칼까지 들고 국회에 출근해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전에 매번 코스프레 의상으로 기사거리를 만드는 류호정 본인의 독특한 사상부터 뿌리 뽑아야 할 듯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임기가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도 돌연 사의를 표명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의로 부정선거에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혜주가 속내를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는 건데 앞서 조혜주는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후임이 업무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기 위해 미리 사표를 낸 것이라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했죠. 선관위 상임위원은 장관과 같은 동급의 위치입니다. 조혜주 주장대로라면 모든 장관들도 후임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그만두고 문재인도 임기 만료 6개월 전인 2달 후 9월에 미리미리 자진하야하셔야겠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지난 19일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7월 정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선관위원들로부터 당신이 사표를 냈다는 보도가 있다라는 질문을 받자 조혜주는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치러지는데 내가 내년 1월 말로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나면 후임자가 임무에 숙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10월쯤 물러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한 선관위원이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미리 사표를 내는 건 적절치 않다. 임기를 다 채워달라. 안 그러면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후임자가 누가 될지 어떻게 알고 미리 사표를 내느냐. 선거는 선관위 사무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상임위원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니
서로 선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와도 선거 관리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혜주는 답변을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꾹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혜주는 2018년 문재인이 콕 집어 지명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오른 사실이 드러났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선관위 요직에 친문코드 인사를 안치려 한다고 격렬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반발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본인 사람을 대놓고 앉혀놓은 문재인인데, 조혜주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는 이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4.15 총선 소송과 관련한 재검표가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를 시작으로 날짜가 한 곳씩 차례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인천 연수구 재검표에선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다양한 조작 증거들이 눈앞에 쫙 펼쳐졌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꼬리를 잡힌 조혜주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 수행했다고 보고, 다음 지역에서의 재검표가 진행되기 전에 발을 쏙 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조혜주가 돌연 사퇴함으로써 1년 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더욱 쉬워지게 됐습니다. 임기 반년을 단축해 비밀리에 사표를 낸 사람은 조혜주가 최초입니다. 더군다나 비밀리에 사표를 내므로써 부정선거를 더욱 확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혜주가 사퇴하자 대법원과 선관위 내부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동원 대법관은 부정선거의 패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검표를 하게 되면 일정한 부정선거의 패턴이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과 선관위의 분위기도 조속한 재검표를 진행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어닥칠 향후 엄청난 후폭풍에 대비해 조혜주 선관위원장과 선을 긋겠다는 내부 고위급 인사들이 속속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막중한 임무를 훌륭하게가 아닌 전부 다 들통나게 수행한 조혜주, 그가 논란을 자초하며 스스로 그만둔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조혜주는 목숨을 부지하고 계셔주시길 공손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경수처럼 억울하게 혼자 독박 쓰지 않길 바랍니다. 앞서 지난달 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닷새 전 청와대에서 4대 그룹 대표단과 만난 문재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었죠. 그 전보단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인데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쯤인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건데요.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가 최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 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출입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심사위는 다음 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가석방의 경우 특별사면과 비교했을 때 풀려나는 것은 일단 똑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사면이 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즉시 면제되지만 가석방은 석방이 되어도 일정 기간 지나야 형 집행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석방이 허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껏 기업인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특별 사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특별 사면을 받았고요. 2008년 정명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그리고 2009년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 정권은 왜 특별 사면이 아닌 가석방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요? 일단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은 끝이 났지만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문 정권이 민노총 등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이들이 가석방 카드를 꺼내든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도 서울구치소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것에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 그리고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서울구치소가 단독으로 이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하진 않았을 것이란 그런 얘기인데요.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제약 없이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른 재판들이 갈 길이 먼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은 8번째 공판까지 열렸지만 이제야 겨우 첫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계속해서 그룹 총수의 불확실성에 시달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재용과 삼성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단숨에 끝내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바로 반기업적, 반자유시장 경제주의적 사상으로 기업을 옥죄는 문재인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는 일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지휘한 수사로 인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과거 보수정부 인사들이 고초를 겪은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한 언론과 심층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엊그제 보수 성지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선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국민들의 심정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박근혜 정부의 산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치켜세우기도 했었죠. 이처럼 검사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이 되고 이른바 적폐 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심경 또는 입장을 나타낸 건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라는 이 말은 두 전직 대통령과 옥고를 치른 당사자들을 향한 말이었고, 두 번째,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국민들의 심정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지지층과 국민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적폐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가진 리스크를 좀 줄이려는 의도가 읽혀지는데요. 아예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것보다 정면 돌파를 시도해 검사 윤석열로서 자신이 행한 적폐 수사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일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예 모른 척 함구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적폐 수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유감, 그리고 이걸 불합리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 대한 공감 표출, 이 같은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일 뿐이다 라고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적폐 수사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정권 인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인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이날 대구 발언을 두고 탄핵의 주범인 유승민과 유독 유승민을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일종의 훈수를 두고 나섰습니다. 일단 발언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선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개인적 안타까움은 수차 얘기했다며 법을 위반해 감옥에 간 전직 대통령 중 제일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안타까움을 늘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TK 지역은 옛날에는 탄핵이란 프레임에 저를 딱 가둬놓고 저를 봤었다라며 정치적으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된 것까지는 내가 역할을 한 게 맞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검찰과 법원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소, 구형까지의 주체였다라며 TK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탄핵한 유승민은 그렇게 미워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낸다는 모순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은 국회에서 탄핵만 했을 뿐 박근혜 대통령을 옥에 가둔 건 윤석열의 책임이 크다라는 말을 에둘러 돌려 말한 것인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찌질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뭘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선생님 얘도 그랬고요. 쟤도 그랬는데 왜 저만 혼내키시나요? 왜 저만 가지고 그래요? 쟤도 좀 혼내주세요. 라는 찌질이들의 모습이 유승민의 저 발언에서 연상이 됐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좀 윤석열과 분산시키려는 물타기성 발언,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죠. 또 유승민이 김무성과 박지원과 합작해 국회에서 탄핵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면 헌법재판소에 갈 일이 아예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이준석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이준석은 어제 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과거 수사에 대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 과정이나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수감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소 상처받은 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이해하지만 고유한 색이나 가치를 잃지 않고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폐 수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부채의식을 갖지 말아라라는 건데요. 이준석은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구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말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준석의 어제 발언을 보면 내가 대구에서 이런 말을 했고 당원들이 내 말을 인정하고 공감해 나를 당대표로 뽑아줬는데 즉 교통정리를 해놨는데 왜 또 윤석열 당신이 나서서 교통정리가 된 것을 헤집어 놓느냐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나처럼 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뜻이겠죠. 마치 훈수라도 두는 듯 말이죠. 이게 이준석이 가진 특유의 건방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당외 사람이라며 말을 아끼겠다던 이준석이 유독 윤 전 총장이 박 대통령 발언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낸 것인데요. 아무리 당대표라 하더라도 대선 주자가 던지는 메시지에 훈수를 둘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원 한 푼 받지 않았다는데 라고 주장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에게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했던 것에 대해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이런 훈수를 두는 날이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더불어민주당의 성비위 사건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모 국방전문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문위원을 직무배제하는 한편 국방전문위원을 교체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전문위원에게 제기됐던 육군 특전사령관 지휘 헬기 사적 남용 사건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또 반쪽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헬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엄청난 잘못인데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된 성비위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를 했다는 비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전날 이 전문위원에 대한 비공개 인사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됐다며 최대 6개월 이내의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고작 6개월 이내 감봉이 무슨 중징계냐 하실 텐데요. 민주당 당규상 감봉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전문위원은 방사청 여직원 성희롱 보도는 언론중재위 중재 불성립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일방적 주장에 의한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사무총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선제적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사청 소속 여직원은 지난해 7월 사적으로 연락할 땐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며 이 전문위원을 방사청 내 고충 상담 창구에 신고했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10여 년간 민주당 내 국방 분야를 담당하면서 국방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 인사, 정책에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영향력에 기대해 인사, 예산, 정책에서 혜택을 보려 한 일부 군장성들의 행태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난 5월 특전사령관 지휘 헬기 사적 남용 사건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모 특전사령관은 예산 당정 실무 협의를 이유로 경기 이천 특정사를 방문한 이 전문위원에게 자신의 지휘 헬기를 규정을 위반한 채 지멋대로 제공해줬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용인지상 작전사로 이동할 차량 제공을 요청했는데 소 사령관이 자신의 헬기를 같이 타자고 제안해 별 생각 없이 탑승한 것뿐이라고 생각이 없는 문해를 본인 스스로 인정하듯 해명했습니다. 사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이 전문위원이 국방부 차량 제공뿐 아니라 특전사령관 지휘 헬기를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사건 발생 후 2달여 동안 감찰을 벌이고도 징계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여당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특전사령관 민간 헬기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육군 법무실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유죄 확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김경수에게 2년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의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홍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적폐 수사로 승승장구하시던 분이 지금 와서 그 사건 판결을 두고 정통성 없는 정부라고 문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라면서 그런 비난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홍 의원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관련 사건은 그 당시 검찰이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면서 정치보복 적폐 수사에만 몰두하고 드루킹의 배후 진실을 은폐했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간 단식 투쟁을 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 수사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에 대해서 하는 공격으로는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자기 부정 아니냐면서 당시 정치검찰이 드루킹 사건의 배후를 은폐함으로써 특검까지 가게 된 점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그런 사건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홍 의원은 또 내부도 아닌 분에 대해서 하는 비판을 내부 총질이라고 호도하는 철없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말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면서 아무리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단식으로 배후를 밝히고도 그 보복으로 아직도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준비되지 않은 단식으로 특검을 이뤄낸 이후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현재 딸의 KT 부정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바둑이 김경수가 대법원에서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과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포털에 게재된 7만 6천여 개 기사에 8,840만여 차례 공감수를 조작하는 등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 것인데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에 사법부의 단죄가 실현된 점에서 혹시나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의 공보를 총괄한 김경수는 명실공히 이 정부 실세였고 때문에 친정부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이 이를 감안한 판결을 내놓지는 않을까 우려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조차 그를 구해주지 못했으니
그만큼 범죄 증거가 명백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어제 오전 중에 판결이 나오면서 하루 종일 이와 관련한 논평들이 이어졌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질 텐데요. 어제 우리 진영 내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김경수의 확정 판결에 모두 환영하고 기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소 아쉽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논평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허위범 특검은 김경수가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댓글 조작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의한 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청탁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김경수 본인의 선거와 무관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범죄 공모가 밝혀졌고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2년형의 낮은 양형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김경수보다 공적인 책임과 존재감이 덜한 드루킹 김동원 씨도 3년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혐의를 인정한 드루킹과 달리 다투기 김경수는 끝까지 거짓 진술로 재판부를 기만했고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가중처벌이 통례인데 김경수는 예외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연장성산에서 이 재판을 3년씩이나 질질 끌었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지점인데요. 드루킹이 3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 3월 풀려났는데 공범인 김경수는 이제서야 수감이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3년이나 경남도정을 주무르는데 사법부가 판을 깔아준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쉬운 점과 동시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번 사건이 김경수의 단독 플레이로 종결되는 것에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이슈로 떠올렸을 때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영상이 김정숙이 경인선에 가자라고 외치는 영상이었죠. 뿐만 아니라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개성공단 2천만 평 개발 정책을 제안했고 이는 당시 대선 행보 중이던 문재인 후보가 밝힌 개성공단 확장 계약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지 이틀 뒤인 2017년 2월 9일 문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 계획을 밝히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러고도 문재인이 과연 드루킹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에는 문재인의 이름이 무려 35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이번 김경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정권 교체 후 반드시 문재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의 실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는 당선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된 문재인과 대적해 낙선한 당시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관련 발언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당 대표도 댓글 조작 과정에 대해 얼마나 보고받고 지시나 격려를 해줬나 최측근이 벌인 선거 공작을 몰랐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며 문재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대권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도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역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댓글 공작의 몸통을 밝히라며 김정숙 씨가 경인선을 왜 그토록 외쳤는지를 밝혀야 김경수 댓글 공작의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당시 정의당의 대선 주자였던 심상정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이 다시 회자되는 것을 염두한 그런 행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밖에 야권 대선 주자들도 저마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고요. 원희룡 지사는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다라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조작이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경수의 범죄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면서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된 사람이 있죠.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는 즉각 추미애가 소환됐는데요. 이른바 추미애 자살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의 타격이 정말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그러자 일단 추미애가 내가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고 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추미애 전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직접 드루킹을 수사 의뢰한 것처럼 제목을 뽑거나 기사 본문을 작성한 경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네이버가 자신들의 서버에 대한 외부의 이상 접속 징후를 발견하여 이를 사법당국에 신고한 것이고 이를 통해 드루킹 일당 등이 검거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 및 본문, 미수정 및 재발 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노무현 탄핵의 주동자 프레임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막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또 친노 친문 적자인 김경수를 보내버렸다는 프레임이 씌워지게 생겼으니 추미애로서는 정말 정치적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위기감이 들었을 법도 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김경수가 감옥을 가게 된 것일까요? 정말 추미애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잠시 그때 상황을 되짚어 보도록 하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수면에 드러난 건 2018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와 친여 성향 팟캐스트 등을 중심으로 매크로 댓글 조작에 관한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이를 공론화시킨 건 다름 아닌 김어준이었습니다. 매크로 댓글 논란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 12월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포털 뉴스 댓글에 대해 이거 전부 댓글 부대가 단 댓글이다. 댓글을 달 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매크로 조작에 관한 여론이 일기 시작했음에도 포털 뉴스 댓글이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의심이 들 만큼 특정 댓글이 순식간에 상위권에 오르는 등의 일이 계속되던 중 1월 17일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네이버 기사가 특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건화가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매크로 논란이 심각해지자 네이버는 이 기사 댓글을 특정해 사람의 손이 아닌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1월 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디지털 소통위원회 산하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대책단 출범을 시키게 되는데요. 민주당 법률대책단은 네이버와 별도로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수백 건을 매크로 조작 의심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31일엔 정식으로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런 과정에 김어준이 더욱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 2018년 2월 1일엔 김어준이 자신이 진행하는 공중파 방송인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매크로 시범까지 직접 보이며 본격적으로 사건을 키웠고 당시 김어준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했다라고 스스로 자랑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IP 추적 등을 통해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시켰는데 이 중 드루킹 김동원 씨를 포함해 2명이 민주당 당원이었던 것입니다. 즉 김어준이 매크로 조작 댓글 의혹을 최초로 공론화했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고소고발을 지시해 경찰이 이를 잡고 보니 민주당원들이었고 더 캐보니까 김경수가 뒷배에 있었던 것인데요. 추미애 말대로 내가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네이버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댓글 공작을 벌인 사람이 민주당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또 드루킹 뒤에 김경수라는 건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추미애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을까요? 추미애가 수사에 의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공론화되고 수사에 불을 지핀 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추미애의 삼관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탄핵, 윤석열 대선 주자 만들기 1등 공신, 김경수 감옥 보내기, 이 3종 세트를 묶어 삼관왕이라는 말이 돈 것인데 어쨌든 경선 중인 추미애가 직격탄을 맞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